앉으십시오. 네. 네,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정말 모시기 힘든 장병규 대표님 모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해도 되죠? 예. 대표님한테 잘 모습을 안 나타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여기 나온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뭐 할 이유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내가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님을 통해서 어떤 창업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과 그 현재 있는 어떤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문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선영 기자님이 질문 주실까요? 네, 저는 빅석세스의 박선영이고요. 네, 이번 세션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스타트업계 마이더스 손이죠. 네, 장병규 이사님이랑 함께 할 텐데, 네, 대표님을 이렇게 아까 대표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일반 스타트업 행사나 컨퍼런스에서 만나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님의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근황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제가 그냥 본엔젤스 외에도 블루홀 스튜디오라고 MMORPG 테라 만든 회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테라의 미국 진출도 있었고 해서, 최근에는 블루홀 스튜디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본엔젤스는 제가 별로 일을 안 해도 강스건 파트너나 송인혜 파트너님이 워낙 잘하셔서, 예, 일을 안 하니까 잘 돼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존재감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는 그런 근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이제 투자 쪽 관련해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솔직히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 SK 플래닛이 틱톡을 인수하고 나서 잘 안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정말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왜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냥 이런 것 같은데 매각 인수 같은 얘기가 있을 때는 인수하는 주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매치가 됐을 때 사실은 좋은 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SK 플래닛 틱톡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이따 약간은 드리겠지만 실제 비슷한 케이스가 첫눈 같은 케이스죠. 네. 생각해보면 첫눈 NHN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아, 첫눈 인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난 6년을 돌아보면 그게 결국에 어떻게 꽃을 피웠냐면 최근에 라인이 NHN에서 굉장히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무슨 1억 5천만 명 넘었다고 그죠? 그런 라인의 핵심 중추되는 인재들이 첫눈의 인재들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첫눈을 인수했을 때 NHN은 일본에 뭔가를 갖다 하겠다. 그게 그 당시에는 검색이었죠. 근데 검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성과가 없었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온 건 라인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첫눈에 NHN 딜이 좋은 딜이냐 라고 질문하면 좋은 딜이다 라고 답변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SK 플래닛의 틱톡도 어떻게 바라봐 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겉으로 보여지는 틱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보다는 SK 플래닛이 왜 틱톡을 인수했고 틱톡의 지금 현재 핵심 인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 같은 것 갖다 키워드로 생각을 해서 인수를 갖다 한 거고 틱톡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좀 되느냐는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메인 목적은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글로벌에서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저도 건너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딜 자체도 한 또 4, 5년이 지나서 다시 저희가 바라본다면 훌륭한 딜이 될 수도 있고 4, 5년 후가 되면 정말 아닌 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틱톡이나 앤서즈 이렇게 국내에서 다수의 M&A를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국내 M&A에 약간 장단점이 있다면요? 굵직굵직한 거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M&A 시장이나 M&A 같은 것들이 덜 성숙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덜 성숙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매각을 하는 분들이나 인수를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는 많이 숙련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포스트 머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인수를 왜 했으며 인수를 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목표를 이룰 건가라는 게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해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뭐 저희가 길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M&A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그냥 학습하면서 배우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M&A가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질 거라고 믿는 쪽에 속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보셨을 때 현재 M&A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산업군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뭐 적어도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네네.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근데 회사들은 좋은 인재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M&A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뭔가 이렇게 현금을 쌓아둔 모든 기업들은 M&A에 대해서 다 오픈되어 계셔요. 그 인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회사는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회사를 인수해야 될지 모르겠고 좋은 회사 잘 안 보인다. 반대로 또 보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 팔아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불균형이 약간 있지만 생태계가 자꾸 발전하면 이런 불균형 아니면 간격이 점점 좁혀지면서 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불균형 간극이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진행 방향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가끔 가다가 나와서 얘기하면 늘 그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본받으려고 하는 실리콘밸리 같은 모델을 보더라도 그 나라 문화에서 거의 한 50년간 발전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이 생각해보면 그런 4, 50년 이상 성숙한 에코시스템이 없었으면 존재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뭐 훌륭한 공동창업자 그리고 영웅적인 공동창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 혼자로 그런 큰 회사가 만드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을 바라보면 그런 생태계가 생각해보면은 20년 정도밖에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20년도 많죠.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벤처 캐피탈이 없었으니까. 생각해보면 15년, 뭐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정도에서 뭐 이런 큰 규모의 행사라든가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얘기를 갖다 듣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네. 저기 밖에 보면은 부스도 많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보면은 발전한 게 명확하고요. 지금 이대로 뭐 정부라든가 사회가 지금 하는 대로 애정과 관심 가지면 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보면 정말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긍정적인가요? 네, 중간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이게 흥행이 될 텐데. 참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네. 먼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를 이제 첫눈 매각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산업군 중에서 이제 게임을 고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 블루홀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산업군 같은 걸 좀 안 믿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블루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공동 창업자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6분이죠. 예, 지금 한 6, 7년 지난 지금 한 분 정도가 이제 나가셨는데 저를 포함해 5분이 여전히 블루홀 스튜디오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팀으로 같이 일을 하고 그 고난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팀으로 같이 일을 하는 뭔가 기회를 선택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뜨는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산업군보다는 글로벌 진출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도 꽤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 플러스 알파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그 뭐 어떤 결정에 가장 큰 근거는 아니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글로벌 진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여쭙는 건데, 검색 엔진의 글로벌 진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근데 사실 검색 엔진의 글로벌 진출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실패했죠. 아니, 뭐, 그게 안 돼가지고 판 거잖아요. 네, 말을 네. 돌리고 돌렸는데, 이렇게. 네, 어쨌든. 그건 이제 솔직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됐는데, 네, 그렇게 됐다는 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번에 또 검색 엔진의 글로벌 진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시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약간 궁금한데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블루홀 스튜디오, 작년에 제가 미국에 한 100여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테라 북미 진출 때문에. 그런데 저는 미국 출장 다닐 때마다 더 많이 느끼는 게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이제 보이잖아요. 한국에만 계속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별거 아닌데 저희는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할 때 늘 후진 주차해가지고 파킹하잖아요. 네네. 미국 가보면 당연하게도 후진 주차해서 파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 넣죠. 예, 그런데 이게 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 문화가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이제 사소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점점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글로벌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자만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해서는 바로 예, 그거는 경계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이 부분도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뭐 제 나이가 아니라 저보다 이제 한 10년 정도 어리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낮음이라든가 그리고 뭐 영어나 이런 언어 자체도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잘 하시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결국에 그 글로벌 사업이라는 굉장히 큰 축에서 브렉스루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이라든가 단순하게 난 글로벌을 잘할 거야 라고 믿는 거는 조금 이렇게 캄다운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 기회는 정말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더 젊은 세대가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보셨을 때 100일 정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100일 정도 계셨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미국에 있는 이제 한국 이제 스타트업들이 꽤 보셨을 텐데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또 성공이라보다는 이렇게 뭐 상승 곡선을 하기는 찾기 어려운 건데 그 이유가 앉아서 처음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 보면 제 선후배 분들 중에도 미국에서 스타트업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신 네. 분들도 계신데 보면 너무 빨리 성공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기간을? 지금 뭐 5년에서 10년 내에는 그런 좋은 회사 분명히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제가 경험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실 점점점 저희가 접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오늘 생각해 보면 스피치 하신 분 중에 뭐 알토스 벤처스의 한킴 이사님 이런 분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딱 한 회사가 무조건 일하기보다는 5년, 10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밟히는, 즉, 정말 그런 회사가 성공을 했네? 라는 경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회사만 잘해서 나오는 거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 뭐 영웅적인 공동 창업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됐을까요? 라고 질문하듯이 그런 실리콘밸리의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된 거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드렸듯이 저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인프라라든가 에코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나 실패 확률 낮아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 지금은 현재 성장하는 상태다. 글로벌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게임 산업 이외에, 게임 산업은 워낙 글로벌 진출이 저희가 많으니까요. 약간 이제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 산업 분야가 있으시다면요. 산업 분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뭐 제가 이제 빅 트렌드를 바라보고 뭐 투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개별 회사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보면 오늘 발표한 회사 중에 채팅캣이라는 회사가 네, 첫 번째 발표한 그렇죠? 교정 서비스. 뭐 그런 서비스 보면 이제 약간 언어에 대한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만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한류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싸이 같은 케이스가 생각해보면은 과연 미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냥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어쨌든 조금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는 뭔가 이렇게 미국 현지인들이 직접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부분은 개별 회사 단위로 보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게 또 한 타임이 지나면 정말 좀 직접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한 타임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타임이 지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뭐 좋은 회사 갑자기 나오면 확 클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성장하면 그게 결국에 그 생태계가 되는 거니까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좋은 사람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성공하신 기업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선인분들, 뭐 종교인들도 그렇고요. 좋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좋은 팀도 마찬가지고 산업군. 근데 그게 정말로 마음이 선한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학벌이 선한 건지. 그러니까 내 속내를 안 드러내고 뭐 조화를 잘 이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좀 기준이나 아니면 좀 약간 명확한 게 있으면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팀을 구성하고 그럴 때 좀 실수를 줄이고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준이 뭐고 어떠한 히스토리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네오이스 때부터 시작해서 네오이스, 첫눈, 뭐 블루홀도 마찬가지고 보낸젤스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혼자 창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능력이. 그러면 늘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보다 저는 좋은 공동 창업자, 다른 공동 창업자, 저가 아니라 이런 걸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공동 창업자 사이에 뭔가 케미컬이라든가 팀워크는 정말 들어가서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으면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보낸젤스도 이제 투자를 갖다 할 때 팀을 보고 사람을 많이 보고 하는데 저희가 공동 창업자 사이의 케미컬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분명히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인간성은 거지 같은데 누구? 예, 뭐 하여튼 예. 그런데 뭐 보면은 누구도 해결 못한 프로블럼을 푸는 엔지니어라는 건 있거든요. 뭐 그걸 좋게 표현해서 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솔직히 인간성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오히려 스타트업에서는 좀 독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좋다라는 게 독이라는. 일반적으로 그냥 좋다는 일반적으로 거. 사람이 참 좋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스타트업의 평균은 실패거든요.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스타트업의 평균은 실패거든요. 그렇잖아요. 10개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희가 성공한 회사가 한두 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에버리지가 뭔가요? 에버리지는 실패예요. 네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익셉션이죠.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성공을 할까? 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뭔가 익셉션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심하면 이제 안 되겠지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뭐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사람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 틀린 않나. 부분, 다른 부분인 거네요. 네네네. 그런 느낌. 그러면은 이제 본 엔젤스도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제 생각에 강석근 이사님은 되게 사람 좋으신데 강석현 파트너가 나이스 가이잖아요. 네, 저는 송민희 이사님 좀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또 찾았는지. 파트너들끼리 저희는 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 파트너들끼리 케미컬이 있는 것 같아요. 송혜 파트너와 강석 파트너의 그 역량이라든가 경험, 그 장단점이 좀 많이 다르고요. 역시 저도 좀 다르고. 어떤 게 다른가요, 대표님은? 아, 예. 강석 파트너는 일단 나이스 가이잖아요. 대표님 아까 그 익셉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익셉션에 대표님 어떤 게 가지고 계신? 똑똑한 뭐 스마트 이런 건가요? 아, 그런 걸 막 얘기해도 되나요, 이 자리에서? 아, 그럼요. 아, 편하게 막 물론,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예. 네, 그렇진 않고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익셉션한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저희 한국에서 4번 정도 이렇게 회사 만들어 본 사람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다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막는 거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성공하는 거는 창업자들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근데 보덴젤스 같은 좀 경험 있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아, 저렇게 가면 큰 사고일 수도 있는데요. 라는 거의 직관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창업자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발전이 돼서 어떤 사고가 될지를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보엔젤스에 이제 제가 애드 밸류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은 선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익셉션을 가지면서 어떤 팀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는 말씀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착하고 다 들어주고 예스맨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 예, 정확히 아니죠. 맞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직원 입장에서 그냥 가볍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월급이라 그러죠. 돈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요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인센티브 없어가지고. 네, 인센티브 없어서 달라고 지금 피력하는 중입니다. 일단 행사가 일단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끝나시고 난 저희는 다음에. 뭐 항상 적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적자가 났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네.
보면은 사람이 일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답이 있는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뭐 월급이든 인센티브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실제로 안 나오면 그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약간 사람이 숨을 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안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숨만 쉰다고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개돼지 만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든 사람이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지향성이 뭐냐, 이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동기유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조직에도 있어야 되고 개인에도 있어야 되고, 그 조직과 개인이 그게 얼라인이 되면은 가장 베스트 케이스죠. 왜 이 조직에서 월급 받는 거에 위해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정말 그때는 월급 받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로서 사실 늘 걱정하는 거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 월급 같은 것도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조직의 비전이 뭐고 그게 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하고 전파하고 공감을 얻고 공유하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데 정말 맞는 기본적인. 예, 이거는 뭐 너무 기본이고 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행하는 건 어렵죠. 그럼 거기 실행에서 가장 그 이제 기업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기업이 뭐 3명이든 4명, 5명이든 100명이든. 그렇게 봤을 때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창업을 4번 해오시면서 기업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대표님의 어떤 뭐 비법이나 아니면 계속 해오는 뭐 습관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매일 뭐 커피를 마신다, 뭐 아주 기본적으로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참 힘든데 저는 그 메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네. 뭐 네오이즈 시절부터 뭐 한 지난 15년간 이제 늘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라이팅을 하면서 뭔가 메일을 쓰면서 문서를 쓰면서 단어와 어구, 용어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매일 쓰시면서 이 네. 모험이나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한국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마일을 넣을까 말까 이런 걸 뭐 고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예를 들면 스마일은 늘 넣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래야 이제 메일에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가가 C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마일 하는 이런 레벨 안 되지만 예, 굉장히 많은 스마일을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건데 오늘 이제 한킴 이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냥 뭐 적당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니까 한킴 이사님이 BG가 저는 이제 영문 이니셜 그냥 BG라고 쓰는데 BG가 적당하다고 하면 괜찮겠네요 라고 본인이 이해하셨다고 했단 말이죠.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온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메일에서는 이 온도가 안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용어를 굉장히 구체화를 안 해주시면 전달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해야만 하는 일인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부터 시작해서 용어도 굉장히 다른 용어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되게 이 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고민을 해서 보낸다는. 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거는 느는 거니까 영역 자체가 스킬이니까요. 스킬은 뭐 타고난 게 아니라 연습하면 늘어나는 영역인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제가 마지막 질문.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가볍게, 개인적인 뭐 네, 계획이나 그렇죠. 네. 아니면 향후- 뭐 사업 전략, 뭐 엄청 원대한 꿈 다 괜찮습니다. 원대한 건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꿈이 먼저 궁금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돈이 얼마 넘어가면 다른 또 레벨이 또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돈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인생을 한번 살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치나.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없고요. 예, 냉정에 없고요. 근데 뭐 매일마다 충실하게 좀 살자라는 모토는 저는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충실하게 살자고. 충실하다는 게 어떤? 뭐 시간에 충실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순간을 살더라도 여기 보면 30분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했을 때 제 얘기를 듣는 어떤 분이 주무실 수도 있고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서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후자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거고 그 열정이 또 전파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에너지를 얻는 거고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 순간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는 삶의 모토에 가깝고요. 네네. 나머지 뭐 회사나 사업이나 일이나 이런 거는 뭐 성취관 같은 거 기반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 잘 전해주신 장병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